자바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는 개발을 하시는 분이라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다루시는 분들도 자바에 대해서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바가 뭐 대충 어떤 건지는 알 겁니다. 아는데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자바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어,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런 방향으로 자바를 살펴볼 겁니다. 자바 문법이 어떻게 되고 뭐 그런 것보다도 자바가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데요. 프로그래밍 랭귀지,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데 그 프로그래밍 언어는 인간이 컴퓨터 명령어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것이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그러면 왜 필요하냐? 컴퓨터는 오로지 0과 1만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을 비트라 하죠. 비트만 이해하는 것이 컴퓨터라서 그거를 어쨌거나 사람이 그거를 뭐 0과 1의 조합을 만들어 준다거나 해야 되겠죠. 그런 거를 이제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르고 그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부릅니다. 자바도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근데 0과 1의 조합이 비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읽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형식을 가진 영문법을 이용을 해서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현대의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거는. 그래서 뭐 변수, 데이터 타입, 루프 뭐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 1960년대에 아주 오래전에 프로그래밍 언어는 천공 카드였습니다. 그러니까 펀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구멍을 뚫는 펀치로 구멍을 뚫러서 그거를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일종의 스캐너 같은 불빛이 비치는 스캐너 같은 것에 찔러 넣으면 얘가 그거를 읽어서 0과 1 뚫려 있으면 0, 안 뚫려 있으면 1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해서 이제 하는 건데 그 천공 카드가 프로그래밍 언어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런 게 있죠. OMR 카드라고 하나요? 우리 그 고등학생들 그 수능 시험 볼 때나 아니면 국가 시험을 볼 때에 사지선다형 같은 거를 이제 볼 때에 적는 적는 건데 그때 이제 이렇게 마킹을 하죠. 예. 그것도 어찌 보면 프로그래밍 언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대의 프로그래밍 언어는 다들 그냥 텍스트로 다 치는 거예요. 다 치는 거라서 그 자바 프로그래밍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면 뭐 이제 영문으로 다 읽을 수 있죠. 퍼블릭 클래스, 헬로 월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헬로 월드를 찍으라는 그런 프로그래밍 소스죠, 소스. 근데 컴퓨터는 비트만 이해할 수 있어서 이거를 금방 이해를 못합니다. 이거를 작성해서 컴퓨터 보고 실행해 그렇게 하면 컴퓨터는 실행을 못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어, 읽기 쉽도록 만들어진 쓰여진 코드를
우리는 소스 코드라고 부릅니다. 소스 코드라고 부르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뭐 헬로 월드를 찍는 건데 자바 프로그래밍 뭐 소스 코드, 자바 소스 코드, 자바 소스 코드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 프로그래밍 언어는 반드시 컴파일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컴파일러는 뭐냐면 아까 앞에서 봤던 어, 헬로 월드를 찍는 이런 소스 코드를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는 비트 조합으로 바꿔주는, 컨버터해주는 그런 거를 이제 컴파일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컴파일러는 소스 코드를 컴파일을 한다는 게 번역하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컴파일러는 이제 번역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소스 코드를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는 비트 조합으로 만들어주는 건데, 그렇게 해서 나오는 어떤 일종의 결과물을 바이너리 코드라고 부릅니다. 바이너리 코드는 비트의 조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컴파일러는 운영체제의 종속적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컴파일러가 소스 코드를 가지고 컴파일러가 컴파일을 시키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바이너리 코드가 나오는데, 그 바이너리 코드는 운영체제에 종속적인 게 돼요. 그러니까 운영체제에 따라서 실행할 수 있는 파일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조차도, 그 소스 코드조차도, 그리고 바이너리 코드조차도 운영체제의 지배를 받아요. 영향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리눅스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바이너리 코드는 윈도우 10에서 실행이 될 수가 없어요. 거꾸로 윈도우 10에서 만들어진 그 컴파일을 해서 나온 결과물인 바이너리 코드는 리눅스에서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컴파일러가 운영체제에 종속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컴파일러가 운영체제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과물과 컴파일러가 소스 코드를 컴파일한 바이너리 코드도 운영체제에 종속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가 있느냐? 소스 코드조차도 운영체제에 영향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게 시스템 IO 같은 거를 호출한다. 시스템 IO라 그러면 디스크에서 뭔가 파일을 읽는다 라는 행위를 하는 명령어를 프로그래밍을 한다 칩시다. 그러면 소스 코드가 달라질 수 있어요. 리눅스나 윈도우 10에서나 이런 하는 일은 똑같은데 소스 코드가 다르다는 거죠. 같은 언어일지라도. 왜 그러느냐? 디스크에 읽고 쓰게 하는 거는 운영체제가 합니다. 운영체제가 하는데 그거를 하려 그러면 운영체제에 위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소스코드 내에서 그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가져다가 써야 되는데, 리눅스에서 제공하는 디스크에서 파일을 읽는 라이브러리나 윈도우 10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디스크에서 뭔가를 읽으라는 거를 하려 그러면 운영체제의 라이브러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소스 코드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소스 코드를 약간씩 뜯어 고쳐야 되고, 운영체제마다 바이너리 코드를 따로따로 만들어야 돼요. 굉장히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아니 그냥 한번 코딩하고
컴파일 한번 돌려서 나온 결과물을 그냥 윈도우즈 10이 됐든 리눅스가 됐든 돌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고민을 했던 사람이 제임스 고즐링이라는 사람이고, 그래서 탄생한 게 자바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바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볼 건데, 자바는 일단은 이제 두 가지 버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 두 가지로 이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자바를 다운로드 받으려고 딱 가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하나는 JDK 라고 있고 하나는 JR이라고 있습니다. JDK는 쉽게 말하면 자바로 뭔가 개발을 하고 뭔가 하고 싶다 그러면 JDK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개발을 해서 나온 자바 결과물, 클래스 파일이라 부르고 혹은 바이트 코드라고 부르는데, 그런 거를 이제 실행하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는 JR만 있으면 됩니다. 물론 JDK 내에는 JR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설치를 하면 개발도 할 수 있고 컴파일도 할 수 있고 자바로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JR는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동작시키기 위한 것만 있는 거예요. 이것만 깔면 자바 소스 코드를 컴파일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헷갈리시면 안 되고, 나중에 이 자바 JR를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뭐 JR리 얘기뿐만 아니라 자바 운영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이제 JVM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때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바 히스토리에 대해서 약간 좀 살펴볼게요. 전에 그 컴파일러 설명했던 거랑 약간 이어지는 건데, 이분입니다. 이분인데, 이분이 1990년도 후반에 그때 썬마이크로 시스템즈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개발자였는데, 이 사람이 프로젝트 하나를 맡게 된 거죠. 프로젝트 하나를 맡게 된 건데, 어떤 프로젝트냐, 셋탑박스에 올라가는 일종의 iOS 같은 거, 어,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이제 OS나 소프트웨어 같은 거 만드는 거를 이제 맡게 됐는데, 이 셋탑박스라는 게 제조사도 다 틀리고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셋탑박스에 동작하는 OS도 엄청나게 다를 거고, 그때마다 그 수만 가지 셋탑박스에 맞는 컴파일러도 만들어야 되고, 소스코드 API 호출하는 거, 라이브러리 호출하는 것도 다 만들어줘야 되고, 너무 힘이 많이 드니까 이 사람은 그냥 소스코드 한 번 코딩만 하면 나머지 모든 셋탑박스, 아니면 셋탑박스 이외에 뭐 냉장고, 전자레인지 이런 거에도 그냥 코딩 한 번만 하면 뭔가 돌릴 수 있게끔, 그 프로그램 동작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 너무 많으니까. 냉장고가 진짜 많잖아요. 컴퓨터보다 훨씬 많을걸? 그리고 뭐 가정으로 치면요, 뭐 IDC 센터 같은 데는 훨씬 더 많으니까 컴퓨터가 더 많긴 하지만, 그냥 일반 가정용 뭐 그런 전자제품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훨씬 많죠. 그래서 이분은 많은 종류의 장치나 OS에서 프로그램이 작동되기를 원했는데, 이렇게 하려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컴파일러 따로 만들어줘야 되고 OS에 의존적인 소스 코드도 만들어줘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OS나 디바이스에 따라서 소스 코드를 수정하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뭐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운영체제의 독립적으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자. 근데 그 무언가, OS에 종속적이지 않은 무언가를 만드는데 그것만 셋탑박스마다 만들면 되겠다. 냉장고마다 셋탑박스마다 만들어서 소스 코드는 그냥 동일하게 쓰면 될 거 아니냐. 왜 그렇게 막 하느냐. 컴파일러도 다 다르긴 하지만 컴파일 한 번만 하면 그 운영 체제에 맞는 실행 동작기가 동작시키도록 하면 될 것 같다 해서 이 사람이 가상 머신을 하나 만들어요. 그러니까 가상 머신은 뭐냐?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줄 수 있는 가상의 그냥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OS나 디바이스에서 컴파일된 JDK로 컴파일된 프로그래밍 코드, 자바 프로그래밍 코드는 버추얼 머신만 있으면 다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 아까 전에도 이렇게 말했지만은 컴파일러는 소스 코드로부터 바이너리 코드를 만든다 그랬죠. 근데 이 바이너리 코드는 OS의 종속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분이 가상머신을 각 OS마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OS나 디바이스에 의존적이게 된 거는 소스 코드가 아니라 이 가상머신을 의존적이게 만든 거고요. 대신에 프로그래밍 코드는 독립적으로 만든 겁니다. 독립적이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코드를 OS에 종속시킨 게 아니라 프로그래밍 코드를 버추얼 머신에다가 종속적이게 만들었는데 그거는 똑같은 코드를 실행시켜 준다. 단 버추얼 머신은 OS에 종속적인 거다.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를 짠 거죠. 그래서 자바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컴파일러는 바이너리 코드, 소스 코드를 컴파일해서 바이너리 코드를 만든다 그랬죠. 그렇게 되면 이게 OS의 종속적 쪽이게 되니까 자바는 또 가상 머신에서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바이너리 코드를 가지고 작동시키는 게 아니라 중간 코드라고 해갖고 바이트 코드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자바 컴파일러에 의해서 자바 소스 코드를 자바 컴파일러로 컴파일을 하면 확장자가 클래스인 파일이 나오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거를 바이트 코드라고 부릅니다. 이 바이트 코드는 JVM에 의해서 다루어지는데 대신에 OS나 디바이스, 그러니까 플랫폼의 독립적인 파일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뭐 할 수도 있죠. 만약에 바이트 코드만 있으면 다양한 JVM에서 동작시킬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실제로. 그게 이 사람이 만들고자 했던, 원했던 기능이에요, 자바에. JVM은 이제 JVM 컴파일러인데, 바이트 코드로 이제 컴파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JVM을 실행시킬 때는 그러면 바이트 코드를 가지고 실행을 시키는데, 이거는 컴퓨터에서는 바이트 코드를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JVM이 바이트 코드를 읽은 다음에 이 코드를 실행할 때는 다시 한번 바이너리 코드로 컴파일을 시킵니다. 그렇게 이제 작동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 바이트 코드를 들고 있다, 들고 있으면 어떤 운영체제, 어떤 디바이스에서도 작동시킬 수가 있어요. 단 그 OS와 플랫폼에 맞는 JVM이 있으면 그 JVM에서 다시 소스 코드를 수정하거나 할 일 없이 바이트 코드만 있으면 JVM에서 실행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원했던 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 번 작성하고 모든 것에서 실행한다. 이런 거를 이제 하고 싶었던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자바의 특징은 뭐냐 하면 좀 프로그래밍 얘기인데 이 사람은 어, 소스 코드를 작성할 때에 얘가 이제 프로그램이 작동을 할 때에는 메모리를 할당을 받거든요. 메모리를 할당받고 데이터 같은 거를 뭐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는 당연히 OS로부터 메모리를 할당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 쓰고 나면 프로그램 동작을 다 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쓰지 않을 거다 그러면 반드시 메모리는 반환시켜 줘야 돼요. C 프로그래밍을 하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풀이라는 이제 메모리 해제 함수를 호출을 해주죠. 얼로케이트 함수를 한번 호출해주고 메모리를 할당 받으면 그걸 다 썼다 그러면 반드시 풀이라는 명령어로 메모리를 해제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얘가 이 프로그램이 계속 그걸 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뭐 프로그램이 그 자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풀이하기 전에는. 근데 이게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불안해지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이 사람은 메모리를 내가 신경을 안 썼으면 좋겠다. 그 코딩 할 때에 내가 메모리 올로케이트 여기서 했고 여기서 내가 메모리를 이제 해제해 줘야지 막 하는데 막 100줄 200줄 막 짜고 막 그렇게 하면 이거 풀이 해줘야 되나 여기 어떻게 해야지 막 까먹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거를 신경 안 썼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메모리에 그러니까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메모리 공간을 에?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 어.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 프로그램 짜는 사람은 이제 메모리 해제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내고 그거를 역시 버추얼 머신에다가 그거를 구현해 놓습니다. 실제로 자바는 물론 명시적으로 프리를 할 수는 있지만 명시적으로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일정 부분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른 C 프로그램 하듯이 뭐 얼로케이트하고 프리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언어예요. 자바는 원래. 그래서 자바는 어떻게 작동하느냐? 어떻게 작동하느냐? 자바가 어떻게 바이트 코드가 뭐고 뭐 바이너리 코드가 뭐고 자바는 어떤 기능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러한 기능들을 다 가상 머신에다가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고 그래갖고 줄여서 JVM 이렇게 합니다. JVM은 OS나 디바이스의 종속적이에요. 하지만 소스 코드나 이런 거는 바이트 코드나 이런 거는 종속적이지 않습니다. JVM은 쉽게 말하면 자바의 바이트 코드나 이런 것들을 실행시켜주는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이너리 코드를 바로 실행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바가 소스 코드를 컴파일을 하면 바이트 코드가 나옵니다. 바이트 코드가 나오고 이 바이트 코드는 JVM에 의해서 실행이 되면서 이것이 실행될 때에 서야 바이트 코드로 컴파일돼서 다시 나오고 그거를 컴퓨터가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JVM이 자바를 실행시키기 위한 가상 머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바를 실행시키기 위한 플랫폼의 종속적인 애플리케이션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플랫폼 던트라고 왜 적어놨냐 이거는 자바 바이트 코드나 자바 소스 코드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바 프로그램 입장에서 이 바이트 코드는 자바 프로그램이거든요. 자바 프로그램이고 이 자바 프로그램은 플랫폼에 전혀 종속적이지가 않아요. JVM만 맞는 것만 있으면 다 돌릴 수 있습니다. 자바 프로그램은 메모리 해지나 이런 거를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거를
JVM에서 알아서 해주는데, 그렇게 그 메모리 정리를 해주는 녀석을 가비지 컬렉터라고 부릅니다. 가비지 컬렉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주요한 핵심 요소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림을 그려본 건데 어떻게 작동하느냐. 자바 소스 코드가 있으면 자바 컴파일러가 컴파일을 합니다. 소스 코드는 대부분 화천자가 뭐뭐.java 이렇게 돼서 인간이 읽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죠. 맨 처음에 아까 헬로 월드 봤듯이 인간이 읽을 수 있는 자바 문법으로 그 텍스트 파일로 존재하는데 화천자가 대부분 다 자바예요. 자바 되어 있고, 그리고 자바 컴파일러가 JDK로 컴파일러가 자바 컴파일러가 컴파일을 해서 나온 거는 화천자가 뭐뭐.점 클래스 파일인데, 이것은 이제 자바 바이트 코드라고 부릅니다. 클래스 파일을 운영체제가 바로 실행을 못 시켜요. 뭐가 필요합니까? JVM이 필요한 거죠. JVM은 이 자바 바이트 코드를 읽어서 또 한번 컴파일을 한 다음에 그거를 실행을 시킵니다. 그런데 앞전에 가비지 컬렉터 얘기를 했거든요. 메모리를 자동으로 해지해 준다 이렇게 했는데, 메모리를 자동으로 해지해 주려 그러면 자바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메모리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 통계 수치, 통계를 들고 있거나 어디에 메모리 할당받았고 언제 할당받았고 이제 더 이상 안 쓰게 됐고 이런 거를 가비지 컬렉터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메모리라는 게, 그러니까 컴퓨터의 메모리라는 게 자바 혼자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프로그램이 동시에 같이 나눠서 쓰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파편화돼서 막 이렇게 있고 주소가 어디 막 가 있고 그거를 다 통계로 갖고 있기보다는 자바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에 자바가 사용할 메모리 양만큼 그냥 전용으로 할당받는 형식을 취합니다. 그거를 이제 흰 메모리라고 부르는데, 자바가 시작할 때에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할 만한 크기의 메모리를 미리 할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맥스 메모리가 흰 메모리라고 부르는데, 흰 메모리 용량을 미리 할당을 받아요. 16기가 혹은 32기가, 64기가, 128기가 이런 식으로 미리 할당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메모리는 다른 애플리케이션이 쓰거나 할 수가 없어요. 전용 메모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용으로 할당을 받게 되면 JVM이 이제 마음대로 통계 수치를 그 할당받은 영역 내에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메모리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대로.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 이거를 이렇게 이어놨죠. 이제 붉은색 박스로 이렇게 해서 이어놨는데, 이게 메모리 구조를 이렇게 한 거예요. 한 건데, 여기 보면은 allocated memory라고 되어 있는데 흰 메모리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non-heap 메모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흰 메모리가 아닌 곳에 할당이 되는 곳이고, 요거는 이제 흰 메모리인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데, 그래서 자바는 이제 흰 메모리를 얼마만큼 주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왔다 갔다 하고요. 가비지 컬렉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성능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게 흰 메모리 할당은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에 같이 파라미터 값으로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커맨드 라인 파라미터 값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흰 메모리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바이트 코드를 실행할 때는 이거를 컴파일해서 바이너리 코드를 여기다가 다 올려놓습니다. 이런 데다가 스택 클래스 이런 데다 다 올려놓고, 그거를 실행하면서 필요로 하는 메모리는 이 흰 메모리에서 가져다 쓴다 라는 겁니다. 이 흰 메모리 이외에 리눅스 시스템이나 어떤 윈도우즈 시스템, OS 시스템의 다른
메모리를 건드느냐? 건들지 않아요, 절대로. 예, 이 흰 메모리 내에서 다 처리합니다. 예, 라고 말하고 싶지만 최근에 자바에서는 OS의 메모리도 같이 끌어다가 씁니다. 이런 흰 메모리, JVM의 흰 메모리뿐만 아니라 OS의 메모리도 가져다 끌어다 쓰는데 그거를 이제 네이티브 메모리를 가져다 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대표적인 게 NIO 그리고 자바 8부터 생겨난 메타스페이스 영역 같은 경우에도 뭐 할당을 근본적으로 이제 안 해줘도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이티브 메모리를 쓰도록 되어 있어요. 흰 메모리가 아니라 네이티브 메모리를 쓰게 되어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처음에 자바가 만들어졌을 때 나왔을 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자바만의 자바 애플리케이션, 자바 프로그램에 동작하기 위한 자바만의 전용 흰 메모리를 할당받았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막 메모리 사용을 막 하고 하는 거죠. JV의 흰 메모리를 이겁니다. 이 부분 뭐 여기까지 이 부분을 이제 상세하게 그린 겁니다. 상세하게 그린 것이 이렇게 돼요. 근데 자바 7, 자바 8이 있는데 자바 7에서는 다른 게 이제 이 부분이 다른 겁니다. 이 부분이 자바 7에서는 퍼머넌트 영역이라고 해갖고 있었고 자바 8로 버전업이 되면서 퍼머넌트 영역이 없어지고 메타스페이스 영역이라고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흰 메모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넌 흰 메모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눕힌 거예요. 딱 눕히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이렇게 쪼갠 겁니다.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흰 메모리, 여기서 여기까지가 흰 메모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넌 흰 메모리가 됩니다. 넌 흰 메모리가 되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 부분으로 또 쪼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영 제너레이션 부르고 여기는 올드 제너레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자바 프로그램에서 메모리를 사용을 하느냐. 자바 프로그램이 뭔가 메소드를 호출하거나 뭐하거나 하면 그거 다 메모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요 에덴이라는 곳에다가 탁 메모리 할당된 값이 할당해갖고 여기다가 딱 줍니다. 메모리가 막 사용하겠죠. 이렇게 막 쭉쭉쭉쭉쭉쭉쭉쭉 사용을 해요. 근데 아시겠지만 요것도 요 공간도 일정 부분 이제 정해져 있죠. 근데 여기서 메모리를 딱 할당을 해갖고 다 썼어. 더 이상 필요치 않아. 그래 버리면 되죠. 예. 정리를 하는 겁니다. 요 에덴 부분이라는 영역에서 메모리 정리를 해요. 누가? 가비지 컬렉터가. 가비지 컬렉터가 이 에덴 영역을 청소를 합니다. 쉽게 말해 가비지 컬렉터는 청소부 같은 거예요. 이게 꽉 차거나 그렇게 하면은 더 이상 안 쓰는 녀석들이 없나 이렇게 찾은 다음에 분석하고 찾은 다음에 그것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정리를 다 합니다. 그렇게 다 했는데도 부족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이 녀석은 계속 사용하고 있네. 그러면 오래 살려줄 필요가 있겠구나 해갖고 얘를 여기에 있는 오래 살아남은 애들을 이쪽으로 옮깁니다. 서바이버 풀이라고 부르는데 서바이버 풀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서바이버 제로, 서바이버 원 이런 식으로. 여기로 옮겨요. 좀 더 오래 살아남을 녀석이네. 여기 와서 막 메모리 할당된 어떤 객체나 메소드가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걔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그럼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겁니다. 다시 여기서 청소가 돼요. 가비지 컬렉터가. 근데 여기서도 살아남을 수 있죠. 계속 써갖고. 그러면 여기로 이동합니다. 여기로 이동하고
여기서도 살아남았어. 어디로 이동합니까? 여기로 이동합니다. 예. 여기도 여기로 이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보면 그래프 이 그림으로만 봐도 얘가 훨씬 크죠. 여기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흰 메모리가 왜 그러냐면 흰 메모리가 여기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오래 살아남으면 여기서 주구장창 살아야 돼요. 예. 주구장창 살아야 됩니다. 여기다가 계속 이렇게 오겠죠. 계속 오겠죠. 그래서 계속 정리도 되면서도 계속 옵니다. 왔는데 여기서까지 살아남았는데 이적 시간 지나서 이제는 더 이상 안 써. 안 쓴 녀석들도 생기겠죠. 여기도 보면 안 쓴 녀석들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여기도 가비지 컬렉터라는 청소부가 와갖고 싹 다 정리를 합니다. 사용하고 있거나 앞으로 사용할 빈도가 높은 애들은 다 남겨놔요. 그리고 일종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죽은 그런 메모리 할당 그 부분을 다 없애버립니다. 다 없애버려갖고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청소하는 거를 이제 GC가 발생했다. 가비지 컬렉터가 발생했다. 이렇게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가비지 컬렉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나눠져 있죠. 그래서 가비지 컬렉터도 또 두 가지 타입이 존재합니다. 영 GC라고 부르는 행위가 있고요. 그거는 이 부분에서만 일어나는 겁니다. 올드 GC라고 해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 여기 전체에 대해서 다 일어나요. 올드 제너레이션을 포함한 전체에서 전부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그냥 완전 진짜 싹 다 청소하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대청소하듯이 청소를 딱 하는 게 이제 올드 제너레이션인데 올드 GC인데 문제는 뭐냐? 올드 GC가 발생을 하면 JVM은 애플리케이션을 잠깐 정지시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막 작동한다는 말은 메모리를 막 쓰고 있는 와중에 이 대청소를 할 수가 없어요. 다 뭐 잠시 다 집 밖에 나가 있어. 대청소 다 한 다음에 들여보내줄게.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집에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뭔가 메모리를 막 사용하고 있는 와중에서 대청소를 하려 그러면 동작 그만 해놓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청소 다 한 다음에 니들 오래 살아남은 애들은 올드 제너레이션으로 옮겨주고 그리고 막 이제 청소 다 한 다음에 메모리를 다시 확보한 다음에 다시 넣어줄게. 동작하게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드 GC 혹은 풀 GC가 발생을 하면 애플리케이션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멈춰요. 꿈뻑하는 듯이 멈춥니다. 그래서 풀 GC가 발생을 하면 이 풀 GC가 발생을 하면 올드 GC라든지 혹은 풀 GC가 발생을 하면 애플리케이션이 잠깐 멈춰요. 그거를 이제 스탑 더 월드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풀 GC가 자주자주 발생을 하면 자바 프로그램이 꿈뻑꿈뻑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멈추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그렇게 하면 성능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청소하는 것도 당연히 시스템 자원을 쓰죠. CPU나 이런 거를 당연히 씁니다. CPU를 엄청나게 써요. 풀GC 같은 경우 발생하면 다 뭐 CPU가 하는 거지 누가 해주겠어요? 안 하지. 그래서 풀GC가 자주 발생한다는 말은 애플리케이션을 돌리는 데 써야 할 CPU 자원을 청소하는 데 쓰기 때문에 굉장히 성능이 안 좋아집니다.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 이런 그림을 자주 보게 될 겁니다. JVM 뭐 흰 메모리 해갖고 검색을 해보면 이 팩방 이런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런 거다. 그래서 처음에 애플리케이션 시작되면 여기다가 딱 메모리를 할당하고 얘가 부족하면 열로 옮기고 얘가 부족하면 열로 옮기고 얘가 꽉 찼다 그러면 청소하고 다시 또 열로 옮기고 그래서 이게 막 다 찼다 그러면 풀GC 발생해서 싹 다 대청소 한번 한 다음에 다시 여기도 또 받고 또 옮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 0GC가 발생하면 대신에 0GC는 쉽게 말하면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서의 청소는 대청소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바 애플리케이션이 멈추지 않아도 됩니다. 예. 멈추지 않고도 그냥 청소가 막 일어나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그래도 이게 많이 발생한다는 거는 약간 좀 뭔가 애플리케이션에 약간 좀 잘못 잡거나 문제가 좀 있다라고 판단해 볼 근거는 됩니다. 요거는 너무 많이 발생하면 그것도 문제예요. 근데 풀지시가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 진짜 큰 문제일 수가 있거든요. 뭔가 이제 프로그램 상에 뭔가가 잘못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잘 살펴보셔야 된다.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검색을 하면 모양만 좀 다르고 색깔만 다르지 이게 그냥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 그러면 이게 대체 이게 뭔 소용이 있냐? 이거 왜 알아야 되는 거야?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에 이게 자바 전용 메모리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은 앞에서 보면 자바가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는 이 흰 메모리를 OS로부터 할당받아서 전용으로 할당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덩치가 이만한 애플리케이션을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돌려야 되는데 얼마만큼의 메모리를 할당해야 되는지를 지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바가 알아서 야 이만큼 필요하네 이렇게 안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사용자가 이거 메모리를 할당을 해줘야 돼요. 물론 안 해줘도 됩니다. 안 해주면은 자바 JVM의 기본 메모리 설정된 기본 값을 가지고 이렇게 실행을 시켜주는데 항상 기본이라는 거는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 값이 존재합니다. 예. 이게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게 이 자바 그러니까 JVM 흰 메모리의 사이즈들을 다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2기가를 할당을 한 거고요. 여기 보면은 맥스 흰 메모리 이건 뭐 최소 스몰 흰 메모리 갖게 했네요. 그러니까 적거나 크나 2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2기가를 할당을 한 거예요. 퍼먼트 사이즈는 256MB를 할당을 한 거고 최대 256MB만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U ratio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영 제너레이션과 올드 제너레이션의 비율을 1대 4로 하라는 거예요. 이 4라는 숫자는 올드 제너레이션의 크기 비율입니다. 그래서 영 제너레이션은 전체 5분의 1, 올드 제너레이션은 전체 5분의 4의 용량을 가지고 가라, 크기를 가져라 라고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면 그래서 이거를 이런 그림이나 이런 거를 이걸 모르면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인가 이제 싶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아셨으니까 이렇게 한다 거고 여기 보면은 JVM 가비지 컬렉터라고 또 있습니다. 가비지 컬렉터라고 있는데 프로그램 실행할 때에 가비지 컬렉터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JVM은 한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가비지 컬렉터를 지원을 합니다. 그럼 이걸 쓰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커맨드 라인 파라미터로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쉽게 말하면 이 청소하는 거죠. 청소하는 청소부들을 어떤 청소부를 고용을 할 거냐, 메모리 청소하는 거를 어떤 청소부를 고용을 할 거냐, 그거를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거를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이 가비지 컬렉터마다 이 옵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 많은 옵션들이 있습니다. 각 가비지 컬렉터마다 좀 더 조합해서 쓸 수 있는
옵션들이 더 많아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달랑 지정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조합해서 쓸 수 있는 게 아주 많은데 다 생략하고 이런 것이 있다. 그거는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청소보를 쓸 거냐 그걸 지정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시리얼 GC, 패러럴 GC, CMS GC, G1 GC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각 자바 버전마다 디폴트 가비지 컬렉터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걸 지정을 안 하면 디폴트 가비지 컬렉터가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최신 버전의 자바에서는 G1GC가 기본이었고요. 뭐 7이나 8 버전 같은 경우는 패러럴 GC, CMS GC가 아마 기본 값일 거예요. 메모리 청소보드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이런 메모리 크기랑 그리고 청소보를 지정을 해줘야지만이 자바 애플리케이션이 잘 작동합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는데 간단하게 이제 자바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보면은 자바가 뭐 문법이 어떻고 그런 것보다 자바의 기본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바 운영이나 어떻게 작동하느냐,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리고 왜 흰 메모리를 어떻게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게 무엇을 하는 건지 등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할 때에 아주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자바 이 동영상은 개발자들을 위한 동영상이라기보다는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대한 관점에서 자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